오늘 세미나 주제는 한국과 인류 문명의 길을 묻는다입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김기봉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김현규 교수님이 토론하는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또 공고도 그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이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서 김현구 교수님께서도 토론보다는 그냥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규 교수님은 그 발표할 주제가 이제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 변환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김기봉 교수님의 발표도 원래 주제를 다소 축소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과 인류 문명의 길을 묻는다였지만은 그 인류 문명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한국 문명의 길을 묻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두 분이 모두 한국 문명이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세미나의 초점도 이렇게 맞추어질 수 있고 또 무언가 바람직한 좀 심도 있는 토론도 가능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할 김기봉 교수님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간 경희대 사학과에서 쭉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워낙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간 펴낸 저서가 20권이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역사 너머의 역사라는 그런 독창적 저서를 출간했는데 아마도 오늘 발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 이론과 조금은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김현구 교수님도 한국 사회과학 학계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학계의 원로입니다. 성균관대 국정관리원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지금은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간 여러 논문과 저술을 통해 사회과학의 한국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면서 독창적인 여러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 변환도 지금까지 발표하신 여러 이론의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히 제가 두 분 소개 말씀드렸고 이제 김기봉 교수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기봉입니다. 어디 잘 들리시나요? 저희는 잘 들립니다. 여기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하도 문명이 빨리 바뀌어서 우리가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하고 공간이 막 여러 개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문명이 전환한다는 거를 굉장히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처음에 이양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문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걸 한번 새롭게 방향을 정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국하고 인류 문명 두 개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김영구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반반씩 발표를 하니까 제가 인류 문명 쪽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붙인 원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명의 전환에서 한국은 아마 유사 이래로 가장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명사적으로 한국이 처한 위치가 지금보다도 더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명의 전환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카이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인류 문명은 굉장히 빠른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약간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이제 이쪽인데요. 하나는 이제 인류세라는 6번째 대멸종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문명의 새로운 포스트 휴먼 문명, 인류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문명이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챗GPT 특히 나오면서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가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굉장히 한국이 처한 문명사적인 위치하고 인류 문명 전체가 처한 문명사적인 지점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관되면서도 굉장히 다른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이 발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인류 쪽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한국 쪽인데 제가 한국 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한국 문명사 쪽 위치가 생겼는가를 글로벌 문명사, 그러니까 한국 문명사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일종의 뭐 한류든 K컬처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했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걸 한번 역사학자로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한국사를 해석하는 모델하고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한번 이걸 제가 계보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하고 다른 방식의 역사적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다른 방식 현재와 과거의 대화죠. 그 다음에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문명의 미래가. 이거를 문화유전자,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문법 내지는 문명의 방식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좀 약간 너무 무모한 도전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뭐 전부 다 이러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문명은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 문명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이제 챗GPT가 대충 대답이 뻔한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서 위안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국적인 그러한 문명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명 개념입니다. 아마 챗GPT한테는 글로벌 문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데이터 문제죠. 결국은 이거를 대답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없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게 한류고 한류가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글로벌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냐 아니면 이게 구조화돼서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 문명 모델이냐 이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는 있다고 답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데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가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오히려 요새는 일본과 우리가 뭔가 좀 역전된 게 아닌가 뭔가 새로운 두 나라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요인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지리적 위치, 교육, 정부,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문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21세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문명을 만들어낸 문화유전자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문화유전자라는 말을 챗GPT가 어떻게 답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우리가 대충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드웨어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적응력, 다양성, 개발성, 창의력, 교육의 열정, 정신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아마 제가 문화 유전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자, 이거를 보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챗GPT한테 대충 한번 물어봤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나름대로 이 챗GPT가 하는 건 결국 패턴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성을 가지고 확률적인 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이게 챗GPT 시대에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입장에서 한번 한국 글로벌 문명의 계보학적인 접근을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계보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많이 얘기한 게 이제 푸코죠. 푸코의 문제의식은 이제 선형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단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결을 거슬러서 이게 원래 베냐민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거를 과거는 현재가 되기까지 수많은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는 과거, 현재를 연속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가 되지 않았던 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연속적인 것을 자꾸 찾아내려는 게 계보학적 문제의식입니다. 이 불연속적인 것이 어느 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한국사의 해석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태까지 한국사를 해체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의 현상이나 오늘의 한국의 문명사적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역사학은 한번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 근대 역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식민주의 사학 극복입니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으로 극복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민족주의 사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화론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이건 저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일본이 식민지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도 근대로 이행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찾아내는 연구가 한국 근대 역사학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저는 그것과 다른 방식, 인신도적 단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자신감이 뭐냐면 일본은 왜 쇠퇴하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이게 21세기 글로벌 한국 문명사의 필요성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식민지 경영국가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세계 속 우리가 아닌 우리 속 세계를 향한 선두국가 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도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문명전에서 이런 한국의 위상을 낳은 역사적 요인이 뭔가? 문명의 수신국에서 송신국으로 전환시킨 문화적 유전자는 뭔가?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잠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보학적 문제의식으로 한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사는 한국인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물어야 될 게
한국인은 누구인가입니다. 한국인을 가장 정의하는 방식은 민족의 역사로서 한국사입니다. 그러면 민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무엇인가는 한국사로서 설명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국사를 정의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로 구성되는 상상의 정치 공동체가 한국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학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선언적 주체를 가정하고 한국사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비역사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사를 규정하는 범주와 개념은 무엇인가입니다. 역사라는 건 저는 3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방식입니다. 과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삶의 궤적이 역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라 할 때는 시간 가지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 동양사, 이건 공간 가지고 정의하는 겁니다. 일본사, 이거는 국가 가지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개념과 범주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사의 범주를 뭘로 볼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민족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사를 보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뉴라이트나 우파 진영, 이 대한민국 역사로 한국사를 보는 쪽은 국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사는 한국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인을 45년, 48년 이후의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그 이전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해서 한번 우리 강의하셨죠. 함재봉 선생님 같은 분, 그분은 전형적으로 대한민국부터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단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만들게 할 때는 그분은 45년 이후입니다. 이게 근대 한국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국가사를 보는 방식이고 민족사를 보는 방식은 유관 5,000년 이렇게 보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개를 넘어서 한국사를 보는 방식을 문명의 방식으로 보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개념입니다. 한국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결국은 한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한국을 정의하는 방식은 3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입니다. 역사의 주체를 뭐로 볼 것이냐? 민족으로 볼 것이냐? 한국이라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한반도에서의 역사 공동체인가?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역사 공동체로 볼 것이냐? 하나는 민족이라는 하나의 기원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두 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는 한국사의 기원을 언제부터 볼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통일신라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단국가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결국은 한반도 역사로 보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북한선을 보는 남한만 보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사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문명으로 보는 방식은 뭐냐면 이 3관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명을 정의하는 아마 중세 역사가 중에 르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 사람이 문명을 이렇게 정의한 방식이 뭐냐면 중세도 문명이 있었다. 중세도 암흑시대가 아니다라는 중세 역사가로서의 문명 정의입니다. 이 사람이 문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패턴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고대에는 고대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인간이 사는 방식이 있고 중세는 중세대로 있고 근대는 근대대로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 바뀌는 게 문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속에서 인간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영위했는가, 이게 문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방식으로 한국사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저는 문명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문명은 문명으로 봤을 때 한국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보편 문명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저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 문명은 무엇인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편 문명과의 도전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잡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려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한국 문명이 성립했다고 본 겁니다. 이게 결국 진화의 방식입니다. 생존, 적응하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이제 결국은 한국사는 응전을 통한 이 한국인 문화 유전자의 변형.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 속에서 문화 유전자가 복제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변형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 공동체로서의 한국이 존립하고 번영에 관한 서사가 저는 한국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역사 공동체의 역사. 이제 이거는 김한규 선생님이 이제 역사 공동체라고 보자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 전쟁, 중국과 동북공정, 일본과 역사 분쟁이 했을 때 일본이란 무엇인가, 중국이란 무엇인가, 한국인가 무엇인가를 역사 공동체란 방식으로 이해하자는 이분 나름대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국이라는 말은요. 일반 명사였습니다. 1911년 중화민국 나온 다음부터 중국이라는 국가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국이라고 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사란 중원이란 항화중 하류 유역에 오랫동안 역사적 경험을 함께한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과 역사의식을 공유한 특정한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사에서 이라는 한국의 역사 공동체에서 가장 역사학자로 봤을 때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크지 않은 역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의 생존 전략과 살아온 방식들입니다. 이쪽에 문명 문법이죠. 신기한 게 뭐냐면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 역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4개입니다.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흉노도 없어졌고 여진도 없어졌고 만주족도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가 없는 민족은 역사를 갖지 못합니다. 이게 근대 역사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4개의 공동체만 생존하게 됐냐는 겁니다. 그 힘이 뭐냐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약한데 어떻게 해서 이 보편 문명 속에서 우리가 흡수되지 않고 강대국에서 병합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걸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보편 문명의 도전과 대체 문명에 응전하는 방식은 저는 3가지 문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 번역, 융합입니다. 모방은 뭐냐면 뺏기는 겁니다. 뺏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흑습 통합됩니다. 이건 즉자적 개체 문명이 보편 문명에 포섭됩니다. 이게 중국 역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는 이민족과의 투쟁의 역사인데 결국은 중화 문명에 포섭되죠. 이제 일본의 오카다 히데히로라는 역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중국인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중국이란 나라 자체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중국의 영토는 거의 다 청나라의 영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른바 중국 문명이, 중화 문명이 점령을 당했는데 결국 문명적으로 승리를 해서 오늘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생긴 거죠. 자, 이 힘이 뭐냐? 문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모방을 하는 종족들은 결국 흡수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번역을 통한 전유입니다. 번역을 하려면 대제적 개체 문명이 있는 거죠. 전형적인 게 일본입니다. 원본의 보편 문명을 주체적으로 번역해서 전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유명한 도쿠가와 시대 유학자 야마시카 소쿠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일 공자와 맹자가 일본에 쳐들어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이 답을 못하자 야마시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자와 맹자를 쳐서 죽이겠다. 그것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다. 이게 일본식으로 전유하는 거죠. 이게 일본의 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이 근대화를 했고 하원 양제를 통해서
타라이크를 한 게 일본의 제국입니다. 자, 이게 번역입니다. 자, 한국은 어떠냐는 겁니다. 보편문명 복제를 통한 융합의 문화적 진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림자를 겪었습니다. 문명 전환에 실패하면요. 실패한 복제의 사례가 이게 송시열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조선의 후기 문제죠.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화나 소중화는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쪽에 정신적 승리죠. 청나라한테 무력으로는 점령을 당했지만 아니면 정복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 승리한다. 그 정신이 뭐냐? 명나라의 중화문명의 계승자다. 이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선을 망하지 않게 만든 이데올로그가 송시열입니다. 이게 노론의 나라죠. 이게 이제 살림, 정치라는 걸 성리학의 나라로 조선을 만들므로 해서 정신적으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것의 마지막 계승자가 체이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위의 세계에 있는 이게 체이켄이 흑산도로 귀향을 갔는데 이게 저기 대한제국 시대죠. 이걸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봉강산 홍무 1월 이제 흑산도 가서 이걸 보고 야, 참 체이켄이라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뜻이 뭐냐면 기자가 우리 기자에 의해서 봉해진 우리나라 땅이고 강산이고 홍무라는 건 뭡니까? 명나라 태조입니다. 주원장의 1월이다. 주원장의 아직도 시대다. 1월은 시간입니다. 강산은 공간입니다. 조선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조선의 유학자의 정체성입니다. 뼛속까지 중화론자입니다. 이 문명의 전환기에 뼛속까지 중화론자가 위정척사를 할 수 있었던 정신적 구조죠. 그러니까 문명의 전환에서 아직도 중화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복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당한 거죠. 이게 그림자입니다. 근데 한국 문명은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수용과 변화로 진화하는 트랜스포머 문명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죽을 듯 하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죠. 보편 문명과 결합하는 문화 유전자로 그래서 비빔밥 문명을 하는 게 한국 문명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보편 문명의 밈을 복제해서 문화적 지위를 산업하고 이것이 꼽힌 게 지금 현재라고 본 겁니다. 자, 한국 문명의 생성 문법은 두 개의 아이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의 아키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군이고 하나는 기자입니다. 조선의 정체성은 조선왕조의 정체성 이 두 개의 정체성입니다. 당군이란 정체성은 뭐냐면 종족적 정체성입니다. 기자 정체성은 문명적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개가 맞는 겁니다. 조선이란 국호, 조선 왕조의 끊임없는 왕조의 우리는 누구인가의 문제는 우리는 당군이라는 혈연의 자손이고 기자 문명의 계승자다라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는 중화문명이지만 우리의 혈통은 당군이다 이겁니다.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보면 당군은 121번 나오고 기자는 46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 쪽에 강한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중화문명을 개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변형시킨 겁니다. 이게 소중하고 조선중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명나라는 없고 청나라가 오랑캐가 중국을 점령했을 때 정복했을 때 우리가 중화다라는 정신적인 계승자, 문화적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다. 중화문명이 이런 생각이죠. 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비판자가 신채호입니다. 결국 중화문명의 사대주 비판. 이게 이제 결국은 신채호가 볼 때는 진부식과 이련의 싸움이죠. 이게 조선 2000년 역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련이 이겼다면, 이련이 아니죠. 묘청이 이겼다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없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위해서 우리 역사가 중화사상으로 물들여졌다. 이게 신채호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신채호의 유명한 말이 왜 조선에 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고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는 노예사상이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식민지근성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우리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 그게 역사다. 이게 이제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채호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아나키스트가 되죠. 자, 근데 과연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게 조선 상고사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족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제 한국 국사의 탄생의 아버지를 신채호로 보죠.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신채호 말대로 아와 비아의 투쟁을 했다면 한국에는 역사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마 멸망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투쟁으로 본 게 아니라 뭔가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명사적 위치는 투쟁과 순종이 아니라 섞임의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면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는 보면은 인류가 이동했을 때 동아시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만큼 섞여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더 가면 일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이 섞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도 남방민족하고 북방민족 사이에 아마 우리 한국민족의 문화적 유전자 보면은 요새는 남방민족들이 좀 더 강합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섞임이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민족주의 사관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보는 하나의 융합의 방식, 복제의 방식으로 한국사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내재적 발전론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 김영수 선생입니다. 이제 이른바 내재적 발전의 숨은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08년인가 7년에 학술원에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국 문명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향한 문명을 전환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한국사 전과정을 글로벌 문명사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인류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전제로 해서 한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사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차 문명 전환이라는 게 뭐냐? 고주서는 태반 문명이고 단군에서 귀자로 바뀌는 것이 중화문명권이 편입이고 이게 한국사의 운명이다. 이게 시작이다. 문명사의 시작이다. 이게 1차 문명 전환입니다. 2차 문명 전환은 뭐냐면 대륙 중화문명으로부터 서구 근대문명으로의 전환이다. 이게 2차 문명 전환입니다. 여기서 세계화합니다. 이 두 개로 한국사 문명사를 크게 나눴습니다. 여기 굉장히 나누게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방식으로 문명사를 시대 구분한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시키면 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한국 문명사를 시대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문명 전환은 육지에 갇힌 쇄국입니다. 중화문명의 포수, 그러니까 우리 대륙 문명의 마지막 지점이죠. 주변부죠. 이게 중화 세계 질서에 편입됐을 때고 이때 우리 생존 방식은 조본과 책본 관계고 사대주의 생존 방식입니다. 한국은 위성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문명은 위성 문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한 거죠. 2차 문명은 이 위성 문명으로부터 세계관의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뭔가 태양이 바뀌는 거죠. 이제 개항을 통한 바닥들이 개방되고 탈중화하고 서구 해양 문명과 연결되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작된 거죠. 이게 개항이죠. 이른바 1876년 개항. 그러면서 일본을 통한 서구 문명의 이중 번역. 이때부터 우리는 추경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근대 문명을 따라잡아야 된다. 3차 문명 전환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잡고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진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시대고 디지털 지구 행성 문명이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과 플래네터리 시빌라이제이션은 다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플래네터리 시빌라이제이션은 지구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구 행성 자체, 인공위성 GPS를 통해서 지구에 연결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대화가 다른 문명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지털 행성 문명의 허브이자 실험실 역할을 하는 게 한국 문명사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의 위치를 설정을 한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실이면서도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게 우리의 문명사적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 문명 역전이 왜 일어났는가? 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했냐는 거죠. 일본은 장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성공했습니다. 이게 경험의 함정입니다. 글로벌 시대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디지털 문명 생태계에서는 이게 후진적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BBC 도쿄 특파원 루버트 윙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도 한 셋이나 있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이게 제 시간 관계상 이게 기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아마 될 텐데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되네요. 이겁니다. Japan was the future but is stuck in the past. 그러니까 일본은 미래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의 현상입니다. 일본은 이전엔 세계 미래였습니다. 일본이 선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일본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공유를 해야 되네요. 공유를.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 얼마나 50분까지는 해야 돼,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요. 일본 10대 젊은이들 중에 10명 중에 일본 젊은이들 10명 중에 4명이 성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숫자인데요. 40%, 남자는 한 42%고 여자는 한 44%가 섹스리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은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일본이 가장 성인 문화가 발달했는데, 일본 젊은이 중에 40%가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난, 이게 저출산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일본은 답답하지만 일본 특유의 아늑함과 편안함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일본 시골이나 노인들은 변화에 내적 정을 합니다.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강제로 개방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외부를 두려워하죠. 이게 섬나라 일종의 멘탈리티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일본은 변화에 받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말 특별한 장점이 없어진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 일본이 뒤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면요. 우리는 빨리빨리입니다. 근대화는 실패했지만 혁신과 융합을 해서 21세기에 세계화에 성공했고요. 일본은 크래프트만십, 전통지키기입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입니다. 한국은요. 혁신에 물들어 있는 거. 변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우리는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 차이가 일본은 모더니제이션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번역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걸 지켜가면서 자기 거를 만드는 방식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글로벌리제이션에 성공했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일본에서 출세하려면 동경대학이나 교토대학 나뉘어져. 철저하게 엘리트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죠. 근데 우리는 아이비리그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해외 나가거나 우리가 연구전 가거나 해외 주재원 나가면 가족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을 놓고 오죠. 근데 일본은 자기만 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글로벌리제이션에 돼 있지만 일본은 일종의 갈라파고스화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그림자도 있지만 이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이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의 공간정신, 이제 시대정신하고 상대적인 공간정신입니다. 요새 와서 이제 공간적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하고만큼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에 태어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태어났느냐, 북한에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한반도에 지금 우리 남한의 공간정신 2개 문화유전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레질리언스하고 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탈출성이죠. 이게 이제, 이걸 가장 잘하는 많은 사람이 다인입니다. 다인의 종이기원의 마지막 거의 문장인데요.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변화를 잘하는 종이 살아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역사 공동체의 최고 생존 전략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은 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융합입니다. 이게 유명한 피카소의 말이죠.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많이 인용하죠. 좋은 예술가는 카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융합은요, 카피하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 훔치는 겁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훔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훔친 거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훔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든 게 문화유전자입니다. 인간만 문화유전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한 거는 생물학적 진화로 성공한 게 아니라 문화유전자로 성공해서 우리는 비행기 만들고 로켓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을 위대한 게 만든 거는 문화유전자입니다. 이게 문화유전자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생각을 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퓨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퓨전하다 보면 뭐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창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진화의 최적 조건은 융합입니다. 융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제입니다. 이게 복제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카피가 아니라 유전자 복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식이라는 걸 통해서 복제하듯이 문명사적인 문화적인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레질리언스 회복력은 외부 침략과 내부 갈등을 겪었으며 회복력을 성장해 왔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융합, 우리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잘 조화롭게 융합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융합의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회복력과 융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때를 마다한 게 지금이지 않을까 이겁니다. 결국은 정리를 하면요. 결국은 정근대에서는 보편문제, 민, 복제를 한 방식이 사대주의였습니다. 이제공에서 소중화했던 거죠. 사대주의의 가장 최전성기가 소중화, 조선중화죠. 근대는 세국정책으로 일본의 식민지화됐고 일본에 번역한 걸 또 번역해서 이중 번역으로 식민지 근대화한 거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뭐냐? 비빔밥 융합 문화 DNA로 디지털 문명 선두국가로 부각됐다는 겁니다. 문화의 본질은 소유와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섞임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시점에서 발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과제는 뭐냐? 이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제할 원본이 없습니다. 복제할 보편 문명이 없는 지점. 여기서 더 가느냐 안 가느냐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보편 문명이라는 거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시켜서 우리 문화유전자를 변형시켰는데 이제는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맨 앞에 선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자조는 G2 시대이고 문명사조는 G0 시대입니다. 21세기 문명의 보편 문명이 뭐냐?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글로벌 문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고 이걸 통해서 문명을 선도하는 문화국가 의상을 갖느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례가 이 봉준호. 그 오스카상을 받을 때 직전에 봉준호의 3개의 명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다. 깐느 영화제 받고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봉준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라는 게 뭐냐? 미국 영화제 아니냐? 이거 로컬이다. 이건 뭐냐? 미국을 지방화한 겁니다. 미국을 로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인터내셔널 국제영화제가 되려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속 세계가 아니라 세계 속 미국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리치 장벽이 무너지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영어로 된 영화하고 밑에 자막을 다는 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막이 있다는 건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것을 깬 거죠. 그러니까 영어 문화제국주의를 해체하고
디지털 뉴노멀 문명 선언을 한 거죠. 이 세 번째가 오스카상을 받을 때 봉준호가 한 얘기입니다. 더 모스트 퍼스널한 게 더 모스트 크리에이티브하다. 이 말이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보편적인 것, 이 두 개의 문법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가. 이 두 개의 모순 관계를 이 문법을 깬 겁니다. 그냥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한국적인 문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립관계를 본 게 아니라 이 대립관계를 복제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융합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과 가장 보편적인 것의 하나의 새로운 문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문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많이 문화국가 할 때 인용하는 게 김구 선생님의 말입니다. 나의 꿈이 뭐냐? 나의 소원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뭐냐? 강대국이 아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없을 정도 날만한 힘 못 가졌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문화의 힘이다. 그럼 문화는 뭐냐? 여러 가지 꽃밭이죠, 꽃밭. 여러 가지 숲, 나무가 어울리고 여러 가지 꽃이 있는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거다. 문화국가는 그런 여러 개의 꽃들이 피는 나라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밖에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안에서는 헬조선입니다.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MZ세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풍의를 누리는 세대입니다. 해외에 가면 가장 자존심이 높은 세대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했는데요. 제가 빌레펠트에 유학생이 15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 50명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아마 독일 유학생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150에서 2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는 숫자하고 유학을 오는 숫자하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해외에서 가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유사일에 처음으로 두 세대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적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이 왜 불행한가 합니다. 이들한테는 성공의 기억이 없습니다. 어려워서 자기가 성취한 기억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과 느낌은 기억입니다. 내가 맛을 안다는 것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는 아날로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날로그 기억은 없고 정보를 검색하고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상대적 발달감과 비교, 이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압축적 근대화, 세계화를 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융합이 과잉되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점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죠. 그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살령,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고 초고속 저출산 고령사회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실패를 밟을 것인가? 그러니까 MZ세대가 일본인들처럼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일본 피크 재팬처럼 우리가 피크 코리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게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인구 감소라는 게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볼 때는 희한한 게 뭐냐면 생명이 가장 제일 목표로 삼는 건 자기 개체수의 증가입니다. 문명은 반자연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와서 처음으로 자기 개체수를 스스로 통제하는 문명의 방식이 나온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반자연적인 문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트 휴먼 문명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인류세하고 인공지능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문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초령사 한국인이 누구인가, 미래 한국인이 누구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전환했을 때 한국인 문화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간에 또 다른 섞임의 제2의 기회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인류세 인공지능 시대 요청된 소양이 레질리언스하고 창발성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 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인공지능 인류세 도전에 응전하는 한반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웃라이어.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유명한 그레드웰의 책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통계치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제 성공의 이건 뭐냐?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근황과 자를 수배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입니다. 시대가 기회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제 기회이신 카이로스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봤을 때 잡으라는 거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아무나 못 잡는 거죠. 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잡으라는 거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날아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잡으라는 겁니다. 자, 기회의 신인데 이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이 카이로스를. 이게 지금 우리 문명사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나온다. 근데 그것이 기회인지 알고 나면은 못 잡습니다. 지금 당신과 우리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는 일에 같이 일을 하고 그게 아마 이양구 선생님이 한국문명학회 만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